자, 이제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행성별로 특징 한두 개씩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뒤쪽 넘겨서 80페이지 태양계 행성의 구분인데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나누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지구형은 수금지화, 목성형은 목토천해인데요. 태양계 행성의 구분에다 별별 쳐넣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형은 일반적으로 작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작아요. 근데 목성형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배 가까이 되니까 5배에서 10배 사이기 때문에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반지름 크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는 작죠. 목성은 굉장히 커요. 크고 빵빵해. 그런데 여기 지금 없지만 밀도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목성형은 굉장히 커. 부피가 커. 하지만 질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밀도가 있는데, 밀도는 지구형이 크고 목성형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위성 같은 경우는요, 지구형은 없거나 적어요.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지구형은요, 지구가 위성이 1개가 있고 화성이 위성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위성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정확하게는 없거나 적다가 맞아요. 그래서 목성형이 많다라고만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의 위성수 많다. 그 다음에 골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면 상태는요,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는데요. 지구형은 단단한 암석, 고체형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 같은 경우는 표면 상태가 기체 상태다. 라고만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지구형은요, 태초에 태양계가 생길 때 무거운 성분들이 태양 주변에 많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철, 규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형을 위성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를 찾아라 그러면 철이에요. 그리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걸 찾아라 그러면 산소예요. 그다음 산소 다음 규소거든요. 어쨌건 철과 규소,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구형이 단단한 암석형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지구의 핵은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 철이 굉장히 많다는 거. 목성형은요, 수소와 헬륨 베이스에 메테인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가벼운 기체들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요. X축과 Y축 잘 보시고요. X축의 질량, 그 다음에 Y축이 반지름이에요. 질량에 대비 반지름을 보시면요, 지구형은 질량도 작고 반지름이 작아.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성 분류할 때 지구형과 목성에 대해서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건데요. 여기 질량이 있고 반지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은 거죠. 크기도 작은 애죠. 그러니까 지구형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 거니까 목성형이 되겠죠.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 위성수, 질량도 크고 위성도 많은 애가 목성형이 되겠죠. 질량도 작고 위성도 없거나 작은 애가 여기는 지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밀도, 질량. 자, 이번에는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뭐고 얘는 뭘까?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얘는요, 질량은 작지만 밀도가 커. 지구형이 되겠고요. 얘는요, 질량은 크지만 밀도가 작아. 이런 애들은 이제 목성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축, Y축을 봐가지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 나중에 혹시라도 뒤에서 문제 나오면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태양계 행성의 분류를 보시면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구를 기준으로 질량과 반지름, 그 다음 위성 고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요. 지구가 다 1이에요.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지구를 1로 두는 거예요. 자, 수금 같은 경우는요,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요, 질량은 작고 반지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지? 참고로 보시면요, 반지름을 보시면요, 금성이 0.95야. 그러니까 지구랑 가장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성은 생각보다 작네. 0.5밖에, 반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리고 목성부터 보시면요. 목성은 질량이 300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11점이라고 했죠. 11배라는 소리고요. 토성도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천왕성, 해왕성은요. 한 3, 4배 정도 돼요. 자, 위성수를 보시면요. 수금은 위성이 없고요.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그러니까 없거나 적다라고 하셔야 되고, 목토, 천해 같은 경우는 목성은 92개, 위성이 92개예요. 92개예요. 위성이. 그리고 토성은요. 위성이 83개, 천왕성 27개, 해왕성 14개. 위성이 굉장히 많죠. 고리는요. 수금지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목토, 천해는 다 고리가 있어요. 희미하지만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집단 1과 집단 2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집단 1을 지구형, 집단 2를 목성형 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태양계 분류가 되겠고요. 자,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구형은요, 수금지와 목성형은 목토, 천해가 되겠죠. 네, 반지름 같은 경우는 목성형이 크겠죠. 오른쪽 위성수도 목성형이 많으니까 오른쪽, 질량도 목성형이 크니까 오른쪽. 반대로 이제 밀도가 많다 그러면 지구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태양의 행성을 봤으니까 이제 태양을 볼 건데, 태양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대기 정도 이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의 표면은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공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광구, 별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광구, 빛광자에다가 공구자를 쓰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공 모양의 구체, 태양이 되겠죠. 표면을 뭐 맨눈으로 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뭐 셀로판지라든지 뭐 선글라스나 뭐 이런 걸 끼고 눈을 좀 보시면은 태양도 동그랗게 나름대로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지? 요 동그란 거에다가 이제 지글지글 이제 밝게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태양도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공처럼 생겼다 해서 광구라고 하고요. 태양의 공구는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표면이 한 6,000도씨 정도 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6,000도씨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긴 한데요. 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어느 정도 식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평균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95억에서 한 105억 년 사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억 년을 살았대요. 사람으로 치면 거의 50대 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년 막 태어난 별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이제 중장년이 된 별이다. 그래서 은하계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 중에서 거의 나이가 많은 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억 년이 남았다. 물론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태양의 표면은요 크게 밝게 빛나는 부분과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쌀알 무늬는 굉장히 밝게 빛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밝게 빛나요. 그래서 태양은 당연히 밝잖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이 밝게 빛나는데 여기가 이제 마치 구획이 나눠진 것처럼 쌀알을 막 뿌려놓은 것 같은 구획이 나눠진 지점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쌀알 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쌀알 무늬 표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상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구획이 된 것처럼,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막 균등하진 않지만 이렇게 막 섞여 있지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쌀알을 뿌려놓은 모양처럼 보이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잘라서 수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태양에서 생기는 대류 현상 때문인데요. 대류라는 거는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태양이 계속해서 에너지 만들어서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폭발을 했으니까 뜨거워져서 기류가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럼 얘는 다시 공기니까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다시 차가워지면서 다시 식어서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뜨거운 공기들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밝아. 여기는 되게 밝게 보여요. 위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역처럼 하강하는 지역들 있죠. 이렇게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여요. 온도가 낮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지역은 평균 한 6,000도씨 정도 되고요. 어두운 지역은 약 4,000도씨, 한 2,000도씨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지만 태양의 입장에서는 6,000과 4,000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지역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해서 검을 써서 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쌀알 무늬는 밝게 빛나는 지역이고 대류 현상 때문이고요. 흑점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지역, 4,000도씨 정도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어둡게 내려가는 지역은 흑점은 아니고, 죄송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획이 나눠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는 거고, 흑점은요 상대적으로, 죄송해요, 4,000도씨 정도로 낮은 지역이 이게 드문드문 있어. 요거를 흑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유는 요 흑점 아래에서는 굉장히 큰 폭발 에너지가, 큰 폭발을 해요. 태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핵폭탄 같은 거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때 폭발에 의해서 강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자기장이 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폭발은 하지만 위에서 강한 자기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도씨 정도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쌀알 무늬인데요. 광고에서 나타나는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쌀알 무늬가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대류 때문에 나타난다. 그건 밑줄만 해놓으세요.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요. 태양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지구의 한 100배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쌀알 무늬가 보통 수백 킬로 정도 된대요. 수백 킬로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 정도 크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작은 반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백 킬로, 한반도 크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흑점이에요. 그래서 흑점에다 별을 쳐놓고요. 흑점은요, 광고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모양의 어두운 부분이다. 근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온도가 약 4,000도씨다. 상대적으로 6,000과 4,000, 2,000 차이나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다. 4,000도씨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두워 보인다는 거고, 폭발에 의한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위쪽이 차단되면서 순간적으로 조금 어둡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 때문에 고온의 가스가 상승하지 못해서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뭐 그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쌀알 무늬의 생성 원리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곳은 밝고요. 저온의 기체가 하강하는 곳은 어두워요. 그래서 흑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흑점은요 11년을 주기로 흑점 수가 증가해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11년 주기라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흑점. 흑점의 특징은 11년 주기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11년마다 강한 폭발을 했다가 폭발이 줄었다가 강한 폭발을 했다가 폭발이 줄었다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흑점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2000도씨가 낮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커멓게 나는 그 검은 반점을 흑점이라고 하고 11년 주기다. 그래서 11년마다 흑점이 커지면요, 흑점이 커지고 많아지면요, 이때는 태양이 굉장히 폭발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11년마다 지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이번엔 태양의 대기인데요. 태양에도 대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뭐 우리 공기 중에 대기가 있어서 산소를 숨쉬고 뭐 이산화탄소가 있고 뭐 이런 그런 대기가 아니고요. 표면 위쪽에 있는 이제 불꽃 모양을 우리가 대기라고 해요. 태양은 어차피 태양이라는 기체 자체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별 자체가 수소와 헬륨으로 된 기체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표면 바깥쪽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생긴 부분을 광부라고 하고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이 이제 이글이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대기라고 해요. 바깥쪽을.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기와는 좀 다르다. 밝게 빛나는 광부 바깥쪽에 이글이글하는 부분을 우리는 대기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대기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채층하고 코로나라는 건데요. 채층은 평소에 이제 빨갛게 보이는 얇은 층을 말하는 거고요. 채자가 얇은 채자야. 그래서 광부 바로 위쪽에 얇은 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하고, 붉은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이 온도가 조금 낮고 흰색이나 파란색이 온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스레인지 딱 켜보시면 파란불이 있고 안쪽엔 노란불이잖아요. 노란불이 온도가 낮은 거고 파란불이 온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붉게 나타나는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을 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부 바로 위를 얇게 둘러싼 부분도 있고요. 붉은색을 띈다. 색깔만 기억해 두시고 밑줄에 넣으세요. 채층은 얇은 층이고 붉은색. 온도는요, 한 3500에서 5700도씨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5000도 내외니까 물론 뜨겁긴 해요. 하지만 태양 입장에서는 낮은 거다. 자, 코로나는요,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부분이고요. 진주색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밝은 흰색 혹은 진주색을 띈다. 진주색 밑줄에 넣으시고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수십만 도시니까 굉장히 뜨거운 층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태양이 강하게 폭발할 때 이렇게 코로나층이 많이 생성되고요. 이름이 왜 코로나냐? 코로나의 어원은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얘가 그리고 지글지글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양 바깥층에 있는 이글이글하는 부분을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름 붙이고요. 코로나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익숙하죠. 근데 그거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께는요, 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서 1만 킬로 정도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킬로까지도 이제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채층은 얇은 층이고 코로나는 굉장히 뜨겁고 두꺼운 층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만 조금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염과 플레어가 있는데요. 홍염 옆에는요, 홍염이라는 뜻 자체가 한자어인데 염자가 불꽃 염자야. 홍자는 불굴 홍자야. 뭐겠니? 그러면 불꽃이에요. 불꽃. 그래서 홍염 옆에는요, 불꽃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는요, 플레어라는 단어를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폭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염 옆에는 불꽃을 쓰고요, 플레어 옆에는 폭발이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구분할 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느낌적으로. 그러면 폭발하고 불꽃을 비교했을 때 온도가 어디가 더 높겠는가? 폭발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다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홍염은요, 고온의 가스 기둥이다, 불꽃 기둥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광부에서 코로나까지 물질이 한 번씩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가스 기둥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를 홍염이라고 하고요.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노란색보다는 붉은색이 조금 더 온도가 낮은 형태예요. 그래서 불꽃이나 고리 모양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온도는 약 10,000도씨 정도 된대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솟아오르는 고온의 가스 기둥이다. 불꽃 혹은 가스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플레어는요 순간적으로 정말로 핵폭탄이 터져서 폭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흑점 부근에서 강력한 폭발이 나왔을 때 플레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채층의 일부가 매우 밝아진다. 홍염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플레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펑 하고 이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펑 하고 이렇게 폭발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태양의 대기는 크게 채층하고 코로나가 있고요. 이 대기에서 관측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폭발 현상, 고온의 가스 기둥 같은 경우는 불꽃, 고온의 가스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염이라고 하고요. 온도가 비교적 낮다. 그리고 폭발이 났을 때는 플레어라고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레어가 발생하면요. 순간적으로 이제 폭발이 났으니까 많은 대전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태양풍을 방출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구에 여러 가지 무선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전자기 제품에. 그걸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7번,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칠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 때 이제 잘 표시만 해 놓으셨다가 중요한 것들만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한두 가지지만 딱 특징들, 태양계 행성들 특징 한두 개, 그 다음에 태양의 특징들 한두 개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 주시고 쌀알 무늬보다는 흑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만 나중에 표시해 놓다가 외우시면 돼요. 자, 7번은요. 태양의 표면을 광구, 밝게 빛나는 공, 그래서 광구라고 하고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는 것을 이제 흑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쌀알 무늬는 밝게 빛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태양의 평균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 정도 되고요. 흑점은 광구 아래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건 쌀알 무늬. 흑점은요 강한 자기장이 폭발을 막아버려서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가는 이제 불꽃이니까 홍염이 되겠고요. 나는 이제 밝게 막 지글지글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그랬죠. 다 같은 경우는 쌀알 무늬, 라는 흑점, 마는 얇은 층, 채층이 되겠고요. 바는 폭발 나는 거 플레어. 그 특징들, 이름과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요.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쌀알 무늬와 흑점, 다 라가 되겠죠. 그리고 홍염하고 플레어는 표면 위쪽에 있는 대기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로서 광구가 가려지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광구가 가려졌을 때 볼 수 있는 것, 광구가 가려진다. 광구가 가려지는 건 흑점이니까 바가 되겠죠. 흑점 때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게 바가 되겠지.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82페이지에 태양활동의 변화인데 이거 흑점수예요. 그래서 흑점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태양이 강하게 폭발할 때 강한 자기장 때문에 차단돼가지고 공기 상승이 차단되면서 흑점이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흑점이 많다는 거는 태양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흑점이 어두운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요. 강한 자기장이 태양 표면에 대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자기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흑점수는 약 11년 주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11년. 10년도 아니고 9년도 아니고 11년이에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은 많아진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흑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용어 정리할 건데요. 밑에 흑점수의 변화 보시면요. 가장 흑점이 많아질 때가 극대기라고 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극대기, 그 다음에 극소기. 흑점수가 가장 많을 때를 극대기, 그 다음에 흑점수가 가장 적을 때를 극소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요. 가장 높은 점에 있는 극대기 때
아, 태양이 가장 활발하구나. 극소기 때는요, 아, 태양이 가장 덜 폭발하고 있구나. 좀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기를 보시면요, 거의 약 한 11년 주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태양 활동과 코로나의 크기 대인데요. 극소기 때와 극대기 때 보시면요, 코로나가 극대기 때 굉장히 커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코로나 자체가 태양의 폭발에 의한 거니까, 극대기 흑점도 많아지고 태양 폭발도 커지는구나. 태양 폭발이 커지면 코로나도 커지고 흑점도 많아지고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왼쪽에 다시 와가지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래서 결론, 코로나가 커진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홍염과 플레어도 자주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홍염이나 폭발 같은 플레어들은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3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태양풍이 더욱 강해진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우주 입자들이, 대전 입자들이 많이 방출된다. 왜냐? 폭발을 크게 했으니까. 자, 밑에 4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그럼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얘들이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자, 인공위성이 고장날 수 있겠죠. 전자제품들이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력 시스템으로 이제 정전이 날 수 있고요. 세 번째, 무선 통신 장애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대전된 입자들이 굉장히, 대전된 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선, 자외선, X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지구로 날라오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장애가 생기겠죠. 자기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4번, 오로라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오로라라는 건요, 대전된 입자가 지구 대기에 부딪혀서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오로라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5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있죠? GPS는 인공위성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인데,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GPS도 고장이 나겠죠. 그러면은 핸드폰이 GPS 기반이에요. 그럼 핸드폰 같은 경우도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 또 두 번째 보시면 또 더 추가로 있어요. 거기도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기 폭풍, 그래서 자기 폭풍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기 폭풍 돼 있는데요. 지구 자기장이 짧은 시간 동안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태양에서 다량의 대전 입자들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폭풍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고위도로 날아가는 북극 항로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이제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선, X선, 방사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에서 일하시는 비행사라든지 비행기 승객 같은 경우 방사선에 혹은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굉장히 외우는 건 아니고요. 어감상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기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무선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른쪽에 9번하고 10번 한번 풀고요. 11번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딱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88페이지부터 실력 탄탄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다음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자, 9번에 A와 B 시기 중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데 흑점이 많아졌을 때니까 A가 되겠고 극대기, B는 극소기라고 한다고 했죠. 자, A 극대기 시기에는요, 태양에서는 홍염과 플레어 발생이 증가한다 그랬죠. 홍염도 증가하고 플레어도 증가하고 흑점도 많아진다 그랬죠. 10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무선 통신 장애 5가 되겠고요. 오로라 발생 횟수 증가한다 그랬죠. X 전력 시스템 오류, 정전이 생길 수 있겠죠. 5.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오류. 기본적으로 GPS가 위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위성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성이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이제 천체 망원경인데요. 천체 망원경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는데요. 렌즈 3개가 있는데 렌즈 3개를 동그라미 칠 거예요. 대물 렌즈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른쪽에 보조 망원경 있죠? 또 파인더라는 건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접안 렌즈 3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부품들은요, 그냥 이제 역할이 뭐 있는데 그냥 망원경이란 거를 지지하고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고요. 나중에 뭐 시험 때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렌즈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현미경도 그런데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쪽을 대물 렌즈라고 하고요, 눈이 닿는 쪽을 적안, 안자가 눈안자에다가 적, 만날 적자잖아요. 마주할 적. 그래서 눈 쪽에 있는 거를 접안 렌즈, 그리고 눈과 멀리 있는 사물 쪽을 보는 거를 대물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눈 쪽에 있는 건 접안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대물 렌즈의 역할은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는 렌즈가 되는데요. 뭐 당연히 천체를 바라보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빛을 이제 모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요, 접안 렌즈 보시면 접안 렌즈는 눈과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을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천체를 확인하는 거죠. 그 사이에 보조 망원경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망원경에는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파인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뭔가를 찾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조 망원경은요, 거기다 밑줄 하세요. 관측하려는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이다 돼 있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 어떤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자리를 무슨 자리에 있는 별을 찾고 싶다. 그러면 넓은 범위로 어떻게다가 그 넓은 범위에 어떤 자리, 무슨 자리에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넓은 범위로 이제 찾는 게 보조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보조 망원경 옆에다가 넓은 범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넓은 범위.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찾는 거니까 배율은 낮아요. 대신에 시야는 넓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이제 접안 렌즈의 역할은요, 어떤 무슨 자리에, 예를 들면 고양이 자리에 무슨 A라는 별을 찾고 싶다. 그럼 이제 확대를 해야겠죠. 고양이 자리를 찾아가지고 파인더로 그 다음에 어떤 별을 확대시켜야겠죠. 네, 그거 역할이 이제 접안 렌즈.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되겠죠. 확대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접안 렌즈는. 그래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이제 마치 우리 현미경 보듯이 저배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상을 또렷하게 고배율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뭐 경통부터 보시면요, 경통이라는 건요, 렌즈와 렌즈를 연결하는 통을 경통이라고 해요. 현미경에서도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경통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름이. 가드라는 건요, 경통하고 삼각대를 연결하는 구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균형추는 말 그대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삼각대는 지지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요. 렌즈 3개. 자, 그래서 렌즈 3개를 어떻게 맞추냐? 처음에 대물 렌즈로 위치를 잡고 빛을 모으죠. 그리고 보조 망원경으로 넓은 범위에 어떤 무슨 자리를 찾죠. 그 다음 세 번째, 접안 렌즈로 별자리를 확인해야겠지. 그치? 확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별을 찾는 거. 그래서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순이다.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뭐 3번,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고요. 위치 찾을 때 반대 방향이라는 건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요. 자, 2번하고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제 풀 때는 그래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면요. 천체 망원경 조립 순서는요, 삼각대를 먼저 세우겠죠. 가장 아랫부분을 세워야겠죠. 그치? 네, 여기 삼각대예요. 이런 삼각대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 삼각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망원경을 꽂는 거죠. 가대를 끼우고요. 균형체를 끼워서, 왜냐면 망원경 자체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통을 끼우고 렌즈를 끼운 다음에 균형을 맞추고 시야를 맞춰야겠죠. 자, 더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에 자 1번 시야가 트여있고 주변에 불빛이 없어야겠죠. 이제 별을 보는 거니까 어두운 곳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평평한 곳에서 망원경을 설치해요. 자, 두 번째 밑줄 하세요.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보조 망원경 전에 대물 렌즈로 목표를 지정한다는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참고하세요. 대물 렌즈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와 빛을 모아야겠죠. 딱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으로 지금 두 번째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접안 렌즈로 초점 조절 나사를 맞춰서 초점을 맞춘다. 이제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네 번째, 이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확대시킨다. 알겠죠? 또렷한 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겠죠. 다시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그 다음에 접안 렌즈로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 오케이? 자, 오른쪽에 11번, 12번 한번 채워보시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나오는 84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태양계 천체 분석은 방금 했던 특징들 이제 분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체 망원경 관측관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읽을거리니까 달과 행성은 어떻게 관측하고 태양은 어떻게 관측하는지에 대한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학원 문제도 풀어보세요.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숙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지구의 운동에서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이렇게 이제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에 1번은 대물 렌즈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가대, 그 다음 세 번째는 균형추, 4번은 삼각대, 5번은 경통, 6번은 보조 망원경, 7번은 접안 렌즈, 8번은 접안 렌즈에서 배율을 조절하는 뭐 초점 되겠죠. 초점 나사, 초점 조절 나사 이런 게 되겠죠. 12번은요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뭐 왼쪽 거 보시고 뭐 삼각대 세우기부터 쭉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양의 해석만 나오는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재밌어요.